당신은 지금까지 경제의 기적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요? 뉴욕시보다도 작은 한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부국 중 하나로 올라선 이야기를 말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전략의 결과였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볼까요? 현재 싱가포르를 바라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로렌스 웡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총리직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웡이 물려받은 싱가포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성공의 상징들이 가득해요. 마리나 베이 샌즈의 웅장한 건축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투자자들, 그리고 3조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운용 자산이 그것이죠.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숨어 있어요. 주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생활비 부담은 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거든요. 특히 흥미로운 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자국민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웡 총리는 공공주택에서 자란 평범한 배경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런 서민적 감성이 과연 싱가포르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욱 중요한 건 60년 가까이 집권해온 인민행동당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현실이에요. 정치적 지형도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6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싱가포르가 독립했을 때의 상황은 지금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천연자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은 섬나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국민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초대 총리 리컨유와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리콴유는 천재적인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죠. 정말 흥미로운 건 리콴유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그는 제조업을 단순히 경제의 목표가 아닌 더 큰 그림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했거든요. 탄탄한 법률 시스템 구축,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운영, 세계 수준의 인프라 개발 등 기본기를 철저히 다졌어요. 이런 토대 위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금융 중심지로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한 리콴유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오늘날의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 4,2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아시아 지역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세금 정책이에요. 10%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특정 분야에서는 13.5%까지 내려가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홍콩이나 도쿄 같은 기존 아시아 금융 허브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리콴유의 뒤를 이은 고촉통 총리 시절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한 제조업이나 금융업을 넘어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거죠. 싱가포르 자체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더욱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드디어 리콴유의 장남인 리셸룽이 총리직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리셸룽의 접근 방식은 아버지나 전임자들과는 또 달랐어요. 그는 싱가포르가 단순히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을 넘어서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비전 하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야심찬 토지 개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사무실과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허브들이 속속 들어섰죠. F1 야간 경주의 도입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밤에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싱은 싱가포르를 글로벌 관광 명소로 한 단계 끌어올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 카지노와 통합 리조트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싱가포르 정부가 이런 시설들을 받아들인 건 상당한 정책적 전환이었죠.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어요. 마침 중국과 인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아시아의 신흥 부유층들에게 싱가포르는 이상적인 놀이터가 되었어요. 카지노에서 스릴을 즐기고 고급 쇼핑을 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이런 전략의 성과는 숫자로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리셸룽 총리 임기 초인 2004년 4,200억 달러였던 운용 자산이 2022년에는 3조 6천억 달러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거죠. 하지만 이런 눈부신 경제적 성공 뒤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어요. 시민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제한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왔거든요. 리커뉴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론의 자유는 국가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철학 때문에 리커뉴 시대에는 이른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는 거죠. 후임 정부들도 이런 엄격한 통제 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해왔고 시위는 여전히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변화하는 시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인구 구성이 훨씬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싱가포르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경쟁 등도 치열해져 두바이나 홍콩 같은 곳들이 유사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죠.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졌어요.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인 싱가포르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이미 해안 보호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런 투자들이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물려받은 게 바로 로렌스 웡이에요.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며 주목받았어요. 특히 그의 서민적 배경과 소통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경제학자 출신답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중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웡 총리는 취임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민행동당의 인기 하락, 정치적 지형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의 부작용들이 현실적인 도전이 되고 있거든요. 부의 축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살펴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경제적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체감되는 불평등 문제까지요. 더욱 심각한 건 급속한 고령화예요. 이는 노동력 부족과 정부 지출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성장 모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온 거죠.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기존 시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웡 총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기술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목표가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어요.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 인재가 필요하지만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일반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결국 싱가포르의 미래는 이런 복잡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어요. 경제적 성공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화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고난도의 과제인 셈이죠. 원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포워드 싱가포르 이니셔티브는 이런 도전에 대한 하나의 답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1965년 독립 당시 아무것도 없던 작은 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천연 자원도 넓은 영토도 많은 인구도 없었던 나라가 오직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국이 된 거니까요. 이런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공식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도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게 지금 싱가포르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로렌스 웡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과연 이 도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싱가포르가 다
다음 60년을 위한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공을 이루는 것과 그 성공을 지켜나가는 것, 그 사이에는 분명 다른 종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요. 싱가포르의 다음 장이 어떻게 쓰여질지 정말 궁금하네요.